두바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죠. 사실 엄밀히 말해 두바이는 통계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는 아닙니다. 두바이의 1인당 GDP는 약 6만 내지 7만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 홍콩과 비슷하고 같은 아라비아 반도의 카타르 도하나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가 조금 더 GDP가 높기는 하죠. 그런데 내실을 따져보면 여전히 두바이는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 중 하나입니다. 두바이의 GDP는 인구의 80 내지 90%를 넘어가는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현지 두바이 출신 아랍인, 소위 로컬과 이주 노동자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면 실제로 두바이 1인당 GDP는 1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섭니다. 이 액수도 충격적이지만 내실도 탄탄합니다. 두바이의 라이벌인 카타르의 도하,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 등은 대부분의 산업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두바이 전체 GDP에서는 석유 산업의 비중이 고작 10%에 지나지 않고 기타 금융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고루 발달했습니다. 사실 개별 산업도 아니고 반도체 한 부품에만 GDP의 10%, 수출의 20% 비중이 쏠려있는 한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균형 잡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라는 도시, 사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진주 조개잡이와 이란과의 교역에 생계를 기대던 작은 항구에 불과했습니다. 두바이의 왕가인 알 막툼 가문조차도 작은 동네의 부족장에 불과했죠. 1966년 본격적으로 석유가 채굴되면서 두바이의 경제는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인접국인 아부다비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에 비하면 그 석유 매장 규모는 수십 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금거래, 무역 등으로 천천히 불을 쌓고 있던 두바이는 1990년대 초만 해도 UAE 내에서 위상이 아부다비에 한참 밀리는 2등급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두바이를 글로벌 경제허브로 만든 남자, 오늘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금수저 왕자님, 20대 초반에 UAE의 군부 실세로. 오늘의 주인공, 그의 풀네임은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알 막툼은 왕가의 성, 그리고 빈 라시드는 라시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아버지 라시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셰이크는 아랍 족장 가문 남자에게 흔히 붙는 존칭으로 영어로 치면 서나 로드, 우리말로는 땡땡경, 땡땡공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오늘의 주인공의 진짜 이름은 수많은 다른 아랍인들과 같은 무함마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부럽게도 그는 탄생부터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은 대대로 두바이 왕족 가문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아부다비 왕족 가문인 빈 나흐얀 출신입니다.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1949년 알 막툼 가문의 3남으로 태어났지만 다만 이런 뼈대 깊은 가문과는 달리 당시 두바이는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자였지만 그의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만큼 낙후됐었고 대신 하인과 경비병을 합쳐 무려 100명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명석하기로 유명했던 그는 집안의 기대를 모으며 중학과정까지 두바이에서 졸업하고 이어 영국에서 유학하며 공군 조종사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1968년 약관 20살의 나이로 귀국해 그는 제복 입는 일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경찰국장과 두바이 방위군 사령관이 첫 커리어라니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1971년 두바이를 포함해 아부다비, 샤르자, 라스 알 카이마 등 7개 아라비아 반도 동부의 작은 왕국이 통합해 UAE, 오늘날의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국가가 생겼습니다. 알 막툼 가문의 기린하였던 그는 집안 사람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초대 UAE 국방장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아랍인들은 대대로 남성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군대, 경찰의 지도자라는 자리는 명문과 왕족들에게 정말로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내각의 실권자 중에 하나가 앉는 자리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도 2015년 아버지 살만이 국왕이 되자마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한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더 나아가 1970년대 초반 건국 초기의 UAE의 국방장관이라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서로 다르고 아웅다웅하던 7개의 작은 왕족 국가들이 UAE라는 새로운 한 국가로 통합된 만큼 영토와 정치 권력 배분을 놓고 자잘한 무력 분쟁이 매일같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샤르자의 전 국왕이 UAE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자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내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압하며 UAE 정계에서 능력과 명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과격 좌파 반군이 일본 항공의 항공기를 납치한 사건에서 인질 석방 및 협상 그리고 구출 과정에서 그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습니다. JAL 404편은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을 떠나 두바이 그리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리비아로 떠났는데 이 인질 석방 협상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입니다. 성공적인 교섭 결과로 인질범 정도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민간인과 조종사도 다치지 않아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후 그는 7개 소왕국 군대를 통합해 UAE 통합군대를 만드는 업무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참고로 두바이나 아부다비 등의 국가 지도자를 에미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말로 장군, 공작, 대공, 토후, 왕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일단 본편에서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왕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왕보다는 한급 낮은 지도자의 칭호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에미르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에미레이트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명칭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랍지역 에미르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의 국명입니다. 두바이의 왕세자이자 실권자가 되다. 한동안 UAE와 두바이 내각에서 행정 업무를 하며 실력을 다지던 그는 1995년 두바이의 왕세제, 즉 왕위를 물려받을 동생으로 임명됩니다. 당시 두바이의 국왕은 큰형이던 셰이크 막툼 빈 라시드 알 막툼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동생의 총명함을 알아차리고 일찌감치 동생, 즉 오늘날 이야기의 주인공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에게 많은 실권을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왕세대 시절부터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작은 어촌이던 두바이는 아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와 외교에 힘입어 유능한 타국 국적 아랍인들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아랍의 파리로 불릴 만큼 문화가 융성했던 레바논이 내전으로 엉망진창이 되자 레바논계 아랍인들이 두바이로 대거 유입됐습니다. 또 1970년대 후반에는 이슬람 혁명으로 원래 친서방 국가이던 이란이 신정 국가가 되자 많은 이란인 자본가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젊은이들도 바다를 건너 두바이로 건너왔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은 1990년 걸프 전쟁입니다. 전 아랍에서 경제허브 역할을 하고 있던 지역은 그 당시 쿠웨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의 전국토가 이라크군의 기습 공격으로 함락되면서 그 결과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과 외국인들이 아랍 중동 사업본부를 쿠웨이트로부터 이전할 지역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왕세제는 두바이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신기업 정책을 도입해 쿠웨이트에서 이탈한 자본과 인재들을 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에는 현재에도 40개 가까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법인세가 0%라 전세계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많은 경제자유구역들이 이 즈음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가 쇼핑 천국이죠. 이 또한 1995년 왕세자가 된 직후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주도해 만든 문화입니다.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이라는 당시에는 생소했던 소비 축제를 매년 개최하며 아랍을 넘어 전 세계 쇼핑객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두바이 관광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 올해의 쇼핑 페스티벌은 12월부터 두바이 전 지역에 걸쳐 열립니다. 국왕 등국 후 국가개혁을 주도하다. 10년간 사실상 국왕대리 역할을 하던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2006년 초 그의 형이 사망하면서 정식으로 국왕이 됩니다. 그는 왕세자 시절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던 다양한 경제자유 정책에 더해 적극적인 부동산 개발을 추진합니다. 두바이가 그냥저냥 잘 사는 도시를 넘어 전 세계의 거대 자본과 유능한 인재를 끌어모으는 금융허브가 되려면 도시 자체의 매력도가 철철 넘쳐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우선 2006년 초에는 과거의 두바이 토지 개발을 맡았던 조직들을 통폐합 두바이 월드라는 초대형 공기업으로 재편했습니다. 앞서 2004년 왕세자 시절에 이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두바이 홀딩스라는 투자회사를 만든 바 있습니다. 좌청룡, 우베코처럼 부동산 개발은 두바이 월드가, 그리고 유망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두바이 홀딩스가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오늘날 두바이 하면 떠오르는 대부분의 랜드마크와 신도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7성급 호텔로 유명한 부르즈 알 아랍 혹은 버즈 알 아랍이고요. 야자수 모양의 초호화 휴양섬인 팜 주마이라도 이때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된 신도시를 외국계 자본에게 비싸게 분양해 국부를 올리겠다는 구상이었죠. 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는 이보다 조금 전인 2004년부터 지어진 건물입니다. 암만 도시가 매력있고 투자하고 싶더라도 여기를 오갈 수단이 없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문할 수가 없겠죠. 두바이와 세상을 여는 창구로 당시 맹활약한 기업이 플라이 에미레이츠, 즉 에미레이츠 항공입니다. 1985년에 세워진 이 회사는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즉위 이후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탑급 비행사로 등극합니다. 한국에서도 이후 다수의 파일럿과 승무원을 채용하며 우리에게도 친숙해졌죠.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추락. 이렇게 공격적으로 국가 부흥을 주도하던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과 두바이는 2008년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두바이의 국가 성장 전략은 개방과 자유, 그리고 성장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적 문화를 개방해 자유를 주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건물과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경제에 끊임없는 우상향을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우상향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돈을 투자한 건물과 인프라는 그 자체로 버블이 돼버리겠죠. 끊임없는 경제 성장에 대한 믿음과 앵고의 여파로 호황기를 구가하던 일본 경제가 버블 몰락 후 아직까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그 일례입니다.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가 덮쳐오자 두바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막대한 수요와 투자를 전제로 지어지던 수많은 랜드마크급 프로젝트들이 좌초되고 2009년 두바이 월드는 모라토리움, 즉 채무불이행 상황에 몰립니다. 두바이 월드는 260억 달러, 무려 40조 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다수의 두바이 공기업들과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전 4만 달러를 넘어 5만 달러를 향해 가던 UAE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대까지 꼬꾸라집니다. UAE 도시 중에서도 유독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두바이의 피해는 훨씬 더 컸던 걸로 추정됩니다. 국가 자체가 신용불량으로 내몰릴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은 두바이의 동맹국이나 UAE의 의장국, 그리고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외가이기도 한 아부다비 왕가 알 나흐얀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두바이 월드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은 물론이고 다수의 좌초된 공공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두바이는 지옥 끝에서 회생합니다. 아부다비 왕가가 사실상 보증을 서준다는 믿음하에 다수의 채권자들과 투자자들은 두바이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부활과 엑스포. 2008년과 2009년 잔인한 두 해를 마치고 2010년부터 두바이 경제는 천천히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개혁과 개방 정도가 높은 두바이 경기가 제대로 이 수혜를 입은 거죠. 꾸준히 투자 자본과 유능한 인재들을 수혈받으며 두바이 경기는 마침내 회복했습니다. 두바이를 부활시키고 고도성장시킨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개방성과 무모해 보이는 수준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끝없는 상상력입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두바이는 무려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2018년까지 관광비자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랍에서는 파격적인 수준의 개방이죠. 일자리를 찾기 위한 취업비자, 창업비자 등등도 전 중동에서 가장 쉽게 나온다는 평입니다. 더 나아가 법인세도 사실상 0% 수준이기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부 중동 사무실을 두바이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 최초로 두바이에 법인세가 도입되긴 했지만 경제 자유구역에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는 여전히 0%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하거나 하면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그러나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바이 프레임을 포함해 오페라 하우스, 기적의 정원 등 랜드마크급 건물들을 지으며 도시의 브랜딩에 성공했습니다. 건설 당시만 해도 공실 우려가 높았지만 해당 건물들은 관광 명소이자 인기 상업 건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바이 경제의 부활을 상징하는 건 2021년 두바이 엑스포입니다. 원래는 2020년에 개최되었어야 할 이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한 해 미루어졌습니다. 약 2012년 정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악영향을 털어내는 데 성공한 두바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시기를 맞이해 오히려 빛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도시들이 도시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영내 및 역의 이동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두바이는 과감하게 디지털 노매드 비자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에게 문호를 활짝 걸어젖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봉쇄로 몸과 마음을 모두 답답해하고 있을 당시 두바이와 엑스포는 일종의 해방구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으로 살짝 적자를 보았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두바이 2021 엑스포는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매우 선방한 엑스포로 꼽힙니다. 어느덧 70을 넘어 80을 바라보고 있는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투망은 이제 은퇴와 왕위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자신의 아들인 함단 왕세자를 포함해 후계들에게 권력을 이양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두바이 엑스포 개최 PT를 공주들이 준비하고 유치 확정 후 함단 왕세자가 두바이의 상징과 같은 부르즈 할리파에 올라서 UAE 국기를 내건 건 유명한 일화죠. 사실 아랍 왕족들은 왕위 계승을 앞두고 왕세자가 글로벌 행사를 주최해 본인의 능력과 입지를 강화하는 일이 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2029년과 203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했고 2030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 부산시와 경합 중입니다. 현 카타르 국왕인 타민 빈 타니도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당시 성화 봉송자로 나서서 말을 타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의 묘기에 가까운 장면을 보여주었죠. UAE 현지의 미디어와 기사를 보면 과거에는 모든 업적이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국왕의 이름만 나왔다면 현재는 함단 왕세자의 이름이 앞단에 상당수 등장합니다. 1995년부터 이름었던 2등 도시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와 브랜드로 만든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그는 언제까지 두바이 국왕으로 남을까요? 그리고 함단 왕세자에게 왕위 계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2030년 전에는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단 황세자는 친환경 경제와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갈 두바이는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두바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주제입니다. 유 작가였습니다.